아직 소림사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축구를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며 어떻게 막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도 축구를 하면서 모든 선수를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팀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당연히 필드에서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출전국을 48개국으로 확대한 이유는 상업적 목적 때문이라며 반대론자들은 14억 인구의 중국 때문이라고 비판했었죠. 현실적으로 32개국 체제에서 중국의 본선 진출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황당하게도 중국은 2차 예선에서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48개국 확대를 주장한 쪽과 반대한 쪽 모두에게 다소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번에도 중국이 탈락한다면 FIFA가 언젠가 148개국 참가로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페스티벌 분위기로 홍콩전을 준비하는 반면 중국 언론은 생사를 건 싸움으로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도 중국 축구가 약했지만 이번 대회 탈락 여부가 그동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축구가 예전부터 약했다고 표현하면 일부는 항상 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표팀과 비교하면 중국은 축구 역사에서 약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 중국 축구는 분명 하락세입니다. 2002년 월드컵 본선 진출은 중국에게 역사적 쾌거였고 FIFA 입장에서는 14억 인구의 상업적 파워를 처음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최국 한국과 일본이 예선에 빠져 난이도가 평소보다 쉬웠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이 사우디, 이란, 카타르와 동남아 팀들을 누르고 32개국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중심에는 맨시티 출신 선수 순지아이가 있었습니다. 만수르 앞서 맨시티 소속이었지만 순지아이는 6년간 하늘색 유니폼을 입었고 현재까지 유일한 맨시티 출신 아시아인입니다. 오랜만에 홍콩 경기장을 방문했던 그는 맨시티가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 클럽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클럽이다. 맨시티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클럽이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클럽이다. 감사합니다. 당시 중국 국가대표팀이 보유하고 있던 중국 출신 스타 선수들의 특이점은 밀르틴 요비치 감독이 선수 발탁 과정에서 무려 60명의 선수들을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팀을 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두가고치와 취하가 발굴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김남일,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등 알려지지 않았거나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고 홍명보 주장을 차출하지 않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2002년 중국이 본선 그라운드를 밟은 것이 아시아 축구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기록이었는지는 일본조차 1998년 이 역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레벨 차이를 고려하면 첫 월드컵 무대가 불과 4년 차이라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정 경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항상 부담스러운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차 중동 원정 경기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아시아에 주어진 월드컵 본선 티켓은 고작 4장뿐이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 아닙니까? 무려 이탈리아와 한국이 탈락했습니다. 전통의 모래바람이 부는 쿠웨이트나 UAE가 아니라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선을 통과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중국의 FIFA 랭킹은 52위, 개최국 한국의 랭킹은 42위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공안증을 따낸 대상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걸음 따라왔을 때 한국은 10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2002년 4강 진출에 성공하며 다음 레벨로 넘어갔고 중국은 무득점 3전패의 기록이었지만 중국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였습니다. 어쩌면 축구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기루를 보았을 뿐이었지만 중국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그 대회였습니다. 축구 후진국들의 성장세가 보통 우상형인 이유는 좋은 세대가 나타나면 그 시대의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종목의 인기와 유소년들의 유입을 좌우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역시 성적과 스타 선수의 존재입니다. 한국의 4강 진출 영광을 손흥민 같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15억 중국인들도 그들의 첫 월드컵 본선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2002년을 지나며 오히려 이전보다 축구 수준이 후퇴해버렸습니다. 2002년 이후 중국은 국가적으로 월드컵 진출이란 열망을 입에 올리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지만 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2002년 월드컵 본선 진출이 그들 축구 역사의 유일한 전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일본, 중동 팀들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동남아시아 팀들에게도 멀어져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피파 회장은 월드컵 참가국 수를 4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세상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육박하는 중국 인구를 가진 그에게 세상이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2002년과 2020년대의 중국은 상업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2개국이 자웅을 겨루던 시스템에 익숙해진 일부 사람들은 48개국 체제에서의 큰 전력 차이와 길어진 일정으로 인한 빅리그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궁극적으로 팬들이 최고 수준의 토너먼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은 결국 중국이었습니다. 월드컵에 중국을 데려오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던 피파였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8개국으로 늘어난 첫 대회에서 그것도 2차 예선부터 중국이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48개국 확대 논란 자체가 우스워져 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라이벌인 한국 원정에서 탈락이 확정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축구 인기마저 사그라들게 할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북중미 본선 진출과 축구 인기 유지, 유소년 유입과 축구 발전 등 그때까지의 목표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막힌 투자까지 했지만 2차 예선에서 탈락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을 중국 축구의 공범으로 지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심판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예선에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중국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정된 심판에 대해서도 아시안컵에서 중국 판정을 잘못했던 인물이라며 사전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 패배와 동시에 심판 자질에 대한 의혹이 당연하게 제기될 것이며 VAR이 없어서 패배했다는 식의 정신승리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중전이 끝난 뒤 10시간 30분 후에 열리는 태국 싱가포르전 일정까지 이상한 행정이라며 의심하는 등 전방위적인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긴 결과를 보고 싱가포르가 중국의 탈락을 위해 고의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논리입니다. 변명거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7골을 퍼부은 중국 화력을 목격한 이상 한국을 상대로 이기는 것보다 언론전을 통한 여론 달래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보통 예선 통과가 확정된 팀과 탈락 위기에 있는 팀의 맞대결에서는 동기부여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3차 예선에서 상위 시드를 받기 위해 호주와 피파 랭킹 경쟁을 해야 하므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새로 발탁된 선수들과 부상자 복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어서 대표팀 차원에서도 의미 없는 경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심판 탓을 하거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며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 탓을 하거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약점에서 찾는다면 개선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 본선에서의 심판 오심은 치명적이겠지만 지역 예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심판과 상관없이 기회가 공평합니다. 심판을 포함한 외부 요인만을 탓한다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2차 예선 통과 자체가 아니라 결국 어떤 축구를 하느냐입니다. 약한 축구 수준으로는 3차 예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 1경기 심판이 누구였는지가 중국 축구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경기에 탈락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동안의 결과를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국 축구가 왜 14억 인구를 가지고도 발전하지 못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현재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의문이 됩니다. 다른 대륙에 비해 신체적으로 비교적 유사점을 가진 동아시아 3개국 중에서 한국은 유소년 숫자가 가장 적지만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무시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박지성이 은퇴하면 손흥민이 나타나는 스토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우연한 천재의 연속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번 쇠퇴기로 접어든 종목은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두돼야 할 주제는 언제나 미래 전략입니다.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 대표팀을 만나면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2차 예선을 앞두고도 싸우기 전에 누군가에게 시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한국 대표팀이지만 당연하게 2차 예선을 통과하는 국가의 팬들이 있는 반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VAR이 없다고 울부짖는 국가의 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국가를 선택할 수 없었고 당연하게 월드컵 본선을 외치고 있지만 그 당연함을 위해 적은 숫자로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이겨낸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표현은 진부할지 모르지만 14억 명을 대표하는 11명의 선수 이름만 들어도 공포로 물들지만 5천만 명분의 11명에는 분명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여주어서 정작 손흥민도 멋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